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이 강할수록 똑똑하고 일하기에도 좋고 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반대로 감정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뭔가 이렇게 아침에 상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살아가면서 느끼는데, 그것들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하죠. 특히 내 감정에 휘둘려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면 좀 자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좀 거추장스럽고 싫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왜 한때는 차도남, 차도녀라고 해서 왠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일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조금 부럽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성과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과 감정을 칼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이성의 감정보다도 우월하다, 더 낫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진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0년대 중반 이 정도까지만 해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증권거래는 뉴욕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쪽에 사는 어떤 전문가에게 거래를 맡겨놓고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시에서 일어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증권거래는 뉴욕의 날씨를 그날 경험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증권거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증권 그 인덱스 지수라고 하잖아요. 이 지수는 날씨가 좋을 때는 샥 올라가고 날씨가 나쁠 때는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조차 감정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뇌 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먼저 뇌 부위로 구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셨다면 아마 파충류의 뇌, 변연계 이런 단어들을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진화적으로 오래된 약간 하등하게 느껴지는 동물인 파충류의 시절부터 있던 이 뇌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 감정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변연계라고 하는 표현은 진화적 그리고 기능적, 해부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변연계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표시된 이 중간 부분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노화 배울 때 했던 시상이라든가 이쪽에는 해마라든가 편도체라든가 그러니까 뇌교라든가 이런 영역들을 포함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이제 변연계라고 부릅니다. 이 생각은 변연계라는 단어 언제 나왔냐면요. 우리가 진화를 진보라고 믿을 때 나왔습니다. 뭐냐면 마치 생명체가 이제 굉장히 단순한 생명체에서부터 온갖 생명이 나오고 그중에 인간도 생겨났는데, 그것이 마치 인간이라고 하는 고등하고 우수한 동물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등한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인간에 도달했다라는 이런 진보의 역사로 읽을 때 나온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고등한 과거에 하등한 동물이었던 시절부터 있던 뇌 영역은 하등한 뇌 영역. 그래서 그 당시에 하등한 기능이라고 여겨졌던 감정 같은 것을 담당한다라고 믿었고, 좀 나중에 나온 심피질, 주름 많은 이 영역 있잖아요. 이런 심피질은 포유류에서 특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은 나중에 나온 것인 만큼 고등한 영역. 그 당시에는 이제 기억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주의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등한 영역이라고 봤는데, 이런 것을 심피질에서 담당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포유류가 아니더라도 심피질에 해당하는 뇌 부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더라는 것이 관찰이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 해마가 되게 대표적인 변연계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해마가 기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기억은 굉장히 고등한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변연계에서 기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변연계는 하등한 거니까 감정, 고등한 심피질은 이성,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어진 거죠. 더욱이 요 끝에 있는 요게 그
편도체라고 했잖아요. 편도체가 감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뭐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던 분들은 감정의 중추라고까지 말하는 단어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편도체도 감정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도체는 이제 학습 같은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이쪽 길로 갔더니 뭔가 나한테 좋은 보상이 주어지더라. 근데 이쪽 길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띡 바뀌어서 이쪽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이쪽으로 갔더니 뭔가 중요한 보상이 나오더라 하는 경험을 했을 때는 뭔가 이전과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큰 변화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학습하는 것, 이런 거는 얼핏 봤을 때 고등한 기능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에 놀라서 학습을 일어나게 하는 요거는 아미그달라, 편도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편도체가 학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집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서 해부적으로 감정의 부위, 내부위, 이성의 내부, 이렇게 딱 나누기는 어렵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뇌 속의 여러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조금 굵은 선들이 있는데 요거는 상호작용이 그만큼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 그러니까 점 크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큰 점들은 뭘 나타내느냐면 얘들이 이 네트워크에서 마당발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부위들은 연결이 예를 들어 한 100개의 부분들만 연결돼 있다. 그럼 얘는 뇌 속에 굉장히 많은 동그란 이런들은 많은 부분들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마당발인 부위들은 마당발인 만큼 다른 부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이렇게 마당발인 부분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체 같은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굳이 마당발이 아니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감정 영역, 이성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는 이성과 관련된 활동, 감정과만 관련된 내 활동으로 딱 나누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감정 관련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어떤 물질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경 조절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감정과 관련해서 신경 조절 물질이 좀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 조절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에서 신경세포의 구조를 배울 때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꼭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조절 물질은 다릅니다. 잠깐 복습 차원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먼저 보면요. 그래서 이게 기다란 이게 축삭돌기입니다. 축삭돌기를 통해서 이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바로 다음 시냅스 후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에는 그 다음 신경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물질과 억제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거는 주로 글루타메이트, 억제시키는 건 가바. 이렇게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은 다음 신경세포랑 바로 가깝게 만나서 그 신경세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조절 물질은 말 그대로 조절하는 애예요. 말 그대로 조절하는 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축삭돌기예요. 축삭돌기 끝이 아니라 중간에 뭔가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그냥 주변으로 방사합니다. 방사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시냅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의 활동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씩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신경 조절 물질이라고 합니다. 신경 조절 물질이 있으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하나의 뇌 서킷이, 뇌 회로가 있어도 신경 조절 물질이 분비가 되면 하나의 회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 상태라든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신경회로의 작동 방식을 조금씩 조절해서 쓸 수 있는,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경 조절 물질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축삭돌기 중간에서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요. 끝에서도 분비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서 분비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하고 세로토닌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도파민은 지금 이쪽이 뇌의 중뇌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중뇌라고 부르는 두 개의 부분에서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요. 줄무늬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주로 많이 가고요. 혹은 전전두엽
이쪽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분비가 됩니다. 그럼 멀리까지 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축삭돌기를 쭉 여기까지 뻗어야 되겠죠. 뻗어야 되는데 만일에 축삭돌기 끝에서만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중간까지 보내려면 축삭돌기를 엄청 여러 개 뻗어야 되겠죠. 낭비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서 분비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세로토닌도 보시면 그 중내에 어떤 작은 부분에 그 세포체가 있는 신경세포들이 축삭돌기를 길게 뻗어가지고 뇌 속의 여러 부분에 세로토닌을 분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그 세포체가 있고요. 도파민 세포체 또는 세로토닌 세포체가 있고 그것들이 넓은 부분으로 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죠. 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부분의 활동만 조절하면은 뇌의 여러 부분의 활동을 도파민 작용만 가지고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작은 부분의 활동만 조절하면 세로토닌 가지고 뇌 속의 여러 부분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경 활동을 조절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안 보여 있는데 노르에피네프린,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서울 때 좀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들, 혹은 아세틸콜린도 마찬가지로 좁은 부분에서 생겨나서 뇌 속의 여러 부분으로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까 봤던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부분에서만 생겨나지 않아요. 뇌 속 전체에 뭐 글루타메이트 신경세포, 가바 신경세포들이 곳곳에 퍼져 있어서 가까운 곳 또는 먼 곳으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다른 신경세포들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신경 조절 물질들이 어떻게 그 다른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조절하는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요거는 도파민입니다. 보통 도파민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단어가 좀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일단은 호르몬은 아닙니다. 호르몬은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는 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림에도 보셨지만 몸 전체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뇌 속의 어떤 부분에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호르몬은 일단 아니고 신경 조절 물질입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방식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면 우리가 맨 먼저 어떤 걸 떠올리냐면 마치 무슨 행복 스위치 같은 게 있어서 도파민 분비가 되면 갑자기 막 이렇게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도파민이 보면 전전두엽 일부분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전두엽에서 도파민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작업기억을 조절하는 겁니다. 작업기억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뭔가 일을 할 때 잠깐 동안 컴퓨터에 뭐 램처럼 잠깐 동안 뭔가 정보를 저장해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작업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기억들이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의 정보에만 집중하기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랑 관련된 몇 가지 사안만 머릿속에 놓고 열심히 고민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무슨 작품을 만드는데 작품의 제목을 정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단어에 막 집중해 있지 꽂혀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좀 산만한 상태가 있을 수, 이런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상태가 도파민의 활동에 따라서 조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의 활동이 너무 적을 때는 이 상태에 가까워요. 근데 도파민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이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적당히 집중하기 좋은 상태가 돼요. 도파민이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다시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뇌 활동이 일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상태로 조절이 돼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상태로 이런 모양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이런 모양을 하게 되는 쪽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도파민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방금 저희가 본 건 여기 그 전전두엽에서 작업기억에 대한 거고요. 이쪽에서 도파민이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파민이 신경세포 축삭돌기에서 딱 분비가 됐어요. 딱 분비가 돼서 이 신경세포가 영향을 미칠 때는
그 다음 어떤 그 근처에 있는 수용체라고 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그 단백질들이 도파민을 딱 인식을 하고 나면 신경세포들한테 어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런 그러니까 과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 도파민이 분비가 됐어요. 분비가 되고 나서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가, 혹은 도파민이 얼마나 많이 분비가 돼서 확 높아졌다가 빨리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도파민이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속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도파민 수용체의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딱 결합을 하고 나서 이 수용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분의 밀도가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밀도가 여기서는 그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의 농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거기다가 분비된 도파민을 청소하는 분자들의 밀도도 여기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도파민 농도가 빠르게 높아졌다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도파민 활동은 뭐에 적합하냐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서 특정한 타이밍에 도파민이 딱 분비가 되면 다음에 그 행동을 반복하기에 좋겠죠. 왜냐하면 특정한 행동 타이밍이 딱 올라갔다 딱 떨어지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행동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 위치에서 도파민은 뭔가 동기부여, 충동, 아니면 기술 같은 습득, 뭐 습관 형성, 그러니까 그런 학습 행동으로 하는 이런 학습 같은 데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전두엽에서는 좀 달라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곳의 농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요. 도파민을 청소하는 분자들의 밀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슥 올라갔다가 슥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아까 작업기억 얘기했잖아요.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쑥 떨었다가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동안 머물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조절하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보시면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행복 호르몬처럼 뭔가 스위치가 딱 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이렇게 딱 나뉘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작업기억만 해도 우리의 이성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뇌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연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결들이 항상 동시에 같은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예를 들어 AC 영역의 상호작용이 되게 많다거나 어떨 때는 뭐 BCD 영역의 상호작용이 되게 많다거나 이렇게 상호작용이 많이 하는 정도가 그때그때 달라지게 돼요. 근데 그곳을 그 신경 조절 물질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르에피네프린처럼 뭐 각성 같은 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각성 상태에서 특히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주변에 뭔가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특히 활성화돼야 되는 내부비들이 좀 더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뇌 전체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 조절 물질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특정한 행복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 양식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됐을 때는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일 때조차도 그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뇌 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하등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 중에 아이오와 도박 과제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그 4개의 카드 묶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의 카드 묶음을 골라서 카드를 뒤집어 보게 돼요. 그러면 뒤집어 본 카드에는 뭐 10만 원 얻었습니다. 2만 원 잃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적혀 있어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얻거나 잃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카드 묶음을 골라서 다른 카드 묶음이든 같은 묶음이든 카드를 뒤집어 보고 또 돈을 얻거나 잃거나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아이오와 도박 과제입니다. 그럼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4개의 묶음 중에 2개는 돈을 뒤집다 보면은 돈을 얻게 돼 있어요. 요거를 좋은 카드 묶음이라고 합시다. 나머지 2개는 뒤집다 보면 내가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요거를 나쁜 카드 묶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한 수십 번 뒤집다 보면 그러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감을 잡아요. 왠지 이 카드 2개 묶음은 좋아. 이 카드 묶음 2개는 싫어. 그러면서 몸도 변해요.
우리가 긴장하면 피부에 땀이 나잖아요. 그 피부 전도율이 뭔가 이렇게 감을 잡아감에 따라서 나쁜 카드 묶음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피부에 땀 분비가 늘어나게 돼요. 좋은 카드 묶음을 부를 때는 땀 분비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지죠. 네, 그리고 의식적으로 알고 나면은 확실히 차이가 좀 더 벌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요 눈 사이 좀 뒤쪽에 있는 배측 중앙 전전두엽 단어가 좀 힘든데요. 뇌가 이렇게 생겼을 때 배측이라고 하는 건 아래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눈 두 개 사이의 중앙, 그 중앙에 있는 전전두엽 부분은 뭐라는 부분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정이라고 부르고 감정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요. 그걸 통합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환자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아무리 뒤집어도 감을 못 잡아요. 감을 못 잡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 땀 분비 자체가 되게 적어요. 심지어 이게 의식적으로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알려주고 난 다음이라도 땀 분비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감정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실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그냥 보통 그러니까 배층 중앙 전전두엽이 멀쩡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을 이렇게 살살 잡아감에 따라서 좋은 카드 묶음을 훨씬 더 많이 고르게 돼요. 나쁜 카드 묶음을 고르는 빈도는 확 줄어들게 되고 이쪽으로 안 후에도 이런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배측 중앙 전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은 땀 분비만 없었던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좋은 카드 묶음을 더 많이 고르지 못해요. 특히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의식적으로 안 뒤에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안 뒤에도 좋은 카드 묶음을 더 많이 고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한테 나쁜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한테 나쁜 건지 하는 거는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그거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몸 상태를 요약해서 이 감정을 제대로 작동했을 경우에는 내가 심지어 의식적으로 모를 때조차도 조금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걸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안 뒤에도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기는 무리가 있었죠. 이 말은 무조건 감정적으로 하는 게 나한테 좋아 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의사결정에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도와주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무의식적으로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해로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화가 나는 순간에 뭔가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있어라는 정보는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 하등한 것만은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도덕처럼 우리가 굉장히 고등하고 사회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도덕 딜레마에서 아마 자주 보셨을 내용인데요. 열차가 오고 있어요. 이 끝에 5명의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열차를 막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 옆에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열차를 막고 사고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면 망설인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밀어서 떨어뜨리는 게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내가 직접 누군가를 밀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측 중앙 전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밀대의 어떤 그 불편감, 감정 그런 것들이 이성에 잘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 사람들은 밀어서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훨씬 더 수월하게 선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것처럼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덕적 판단에까지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특성이 다른 사람들은 도덕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역겨움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좀 이렇게 내 집단에 충성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아니면 전통이나 순수 이런 걸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약간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태도는 좀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경향, 그리고 소수라든가 개인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단점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조너선 하이트라고 바른 마음을 저술한 그러니까 학자에 따르면
보수적인 태도도 대규모 사회 유지에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개인 행동을 처벌을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것 같은 대규모 사회를 유지하는 것 같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심지어 우리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과 감정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그리고 감정이 반드시 하등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렇게 감정이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 깊은 영향을 주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모르다 보면은 실제로는 내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내린 결정인데도 이것이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옳고 타당한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오히려 감정이 어떻게 이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지만 완벽하게 이성적이라고 믿고 싶은 나의 생각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